안녕하십니까. 얼굴은 보지 못하지만 반갑습니다. 이렇게 상황이 이런 식으로 또 전개되어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일단 그 수업 진행과 관련해 가지고 안내 말씀을 드리고 이미 여러분들한테 올려드린 자료 가지고 학습 자료 가지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9월 중간 시험까지는 그 온라인 수업 진행하는 게 학교 방침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이유는 블렌디드. 원래 제가 의도했던 것은 온라인 수업을 각자 수강하신 다음에 출석해가지고 중요한 내용들을 수업한 다음에 뭐 토론한다든가 사례 분석한다든가 뭐 이렇게 진행하려고 했던 건데 현재는 뭐 9월 중간 시험까지지만 그 뒤에 상황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죠. 그렇게 계획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매주차 강의를 수강하신 다음에는 1교시, 2교시 강의 내용을 요약해가지고 밤 12시까지 출석 과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처음에는 그 1교시, 2교시 따로 할까 그랬는데 합쳐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교시하고 2교시 강의 내용, 수강하신 강의 내용을 핵심만 요약해가지고 A4 용지에다가 한 2매 정도 해가지고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서 사람들이 그 핵심 요약 정리한 내용들이 또 나중에 중간 시험이나 기말 시험에 나오니까 성의 있게 한번 잘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중간 시험하고 기말 시험도 봐야 되는데 현재 예정은 오프라인 진행 예정입니다. 그렇지만 이것도 역시 뭐 지금은 알 수 없죠. 가봐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계획을 세우시면 되겠고, 온라인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 하는 것도 여러 가지 고민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여러 교수님들 모여서 같이 얘기도 했었는데 뭐 줌으로 하는 방법도 있죠. 아니면 이제 강의실에서 실시간 강의하는 걸 갖다가 동영상으로 찍어서 올리는 방법도 있고, 제가 하는 방법처럼 그 PPT에 음성 올려가지고 업로드하는 방법도 있는데, 학생들이 가장 선호하는 방법은 뭘까요? 줌을 선호할까요? 아니면 뭐 동영상이 좋을까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설문조사를 해봤는데 줌 가장 기피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되게 그 실시간으로 이제 강의 수업 시간에 실시간으로 출석해가지고 수업을 듣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나름대로 그 교수하고 직접 대면해가지고 얼굴 본다는 점에서는 좀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는 제가 웹캠이 없어가지고 제 얼굴이 좀 원래 오른쪽 아래에 얼굴이 나오는 건데 그래서 처음에 이제 노트북도 제가 사용해 볼 생각을 했습니다. 지난 1학기 때 이런 문제 때문에 노트북을 새로 샀습니다. 아주 거금을 주고 새로 사가지고 했는데 내장 마이크가 영 아주 음성이 안 좋은 거예요. 음성이 뜨고 또 맹맹거리기도 하고 뭐 이상합니다. 제가 들어봐도. 그래서 이제 노트북은 내장 마이크는 사용할 수 없고 그래가지고 현재 그 외장 마이크 이용해가지고 하는데 지금 웹 카메라가 없어가지고 제 얼굴은 안 나옵니다. 뭐 안 나와도 뭐 상관없지만요. 자, 이렇게 해갖고 일단 여러분들이 가장 선호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합니다. 지금 이 방식이 여러분들이 가장 선호하는 방식입니다. 또 원래 처음에 시작할 때는 뭐 수업 종료 후 뭐 1시간 이내에 출석 과제를 낸다 뭐 이렇게 했었는데 그 말도 안 되는 거죠. 시행하다가 다 합격 아이클래스가 버벅대고 해가지고 제 시간에 수업도 못 듣고 있는데 1시간 이후까지 내라. 이거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갖고 다 바뀌어가지고 지금처럼 상황이 된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PPT 파일에다가 강의 내용을 녹음해서 일단 유튜브에다가 업로드한 다음에 그 유튜브 링크를 갖다가 URL 해가지고 연결시켜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제 유튜브 직접 들어가서 찾아보셔도 되지만 그렇게 하실 필요는 없고요. 또 사정이 여의치 않으면 우리가 만든 단톡방 좀 만들어 가지고 쓰겠습니다. 단톡방 만들어 가지고 활용할 거니까 나중에 그 찾아오는 방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와는 별도로 그 강의 계획서에 나와 있죠. 4주차에 과제가 하나 있습니다. 출석 과제 말고 원래 제시하고자 했던 과제입니다. 또 8주차에도 이거 8주차가 아니라 이건 12주차입니다. 왜냐면 중간 시험하고 기말 시험 사이니까 12주차라고 해야죠. 그렇죠? 그래서 4주차 중간 시험까지 가기 전에 한 가운데쯤 하고 그다음에 이제 중간 시험 끝난 다음에 12주차 16주차까지 사이니까 12주차가 되겠죠. 네, 그때 돼가지고 과제물 갖다 부과할 예정입니다. 다시 한번 정정합니다. 4주차하고 10일 내지 12주차에 과제물 부과합니다. 4주차에서는 논문형으로 해가지고 보고서나 논문 쓰듯이 해가지고 쓰는 겁니다. 형식을 갖춰가지고 쓰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12주차 과제는 에세이용으로 해가지고 뭐 신문에서 예컨대 뭐 원고 청탁을 받았다. 그래서 뭐 시론 또는 칼럼 해가지고 이제 원고 청탁을 받았다는 것을 전제로 해가지고 쓰는 이 에세이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평가 방법은 아직은 뭐 학교에서 뭐라고 얘기가 없습니다. 지난 학기에는 이제 갑자기 절대평가로 바뀌어가지고 뭐 여러 가지 여건이 여의치 않으니까 바꾼 거죠. 그래서 저도 이제 절대평가로 바꾼 다음에 뭐 거의 한 제가 처음부터 약속했던 게 최소한도 서울대만큼은 주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서울대가 얼마나 점수를 잘 주느냐. 서울대학교는 졸업생의 70%가 A를 받고 나갑니다. 통계에 나온 겁니다. 물론 이제 졸업생의 97%가 A를 받고 나가는 대학도 있습니다. 어디라고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그런 대학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인하대학교는 아주 철저하게 상대평가를 지키고 있죠, 그동안. 그래서 이제 지난 학기에는 그렇게 해가지고 저도 실제로 그 점수를 갖다 부여하고 나니까 나중에 뭐 한 75% 정도가 A를 받은 것 같습니다. 이번에도 만약에 절대평가로 바뀐다면 뭐 그렇게 해서 최대한 반영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미 올려드린 사전 학습과제가 있습니다. 사전 학습과제 해가지고 세계 경제전쟁 100년 해가지고 이제 경제 이념 전쟁이라고 하는 건데 그거는 한 10년 전쯤 해가지고 KBS 방영했던 겁니다. 저도 우연히 집에 들어왔더니 가족들이 채널 돌리고 있다가 그게 나오는 바람에 깜짝 놀래가지고 그걸 보고 나서 KBS 미디어에서 그 CD를 갖다 산 적이 있습니다. 꽤 비싸게 주고 샀는데 그래서 강의실에서 수업을 진행할 때는 아무래도 CD가 깨끗하죠. CD 가지고 이제 보는데 여의치가 않아가지고 유튜브에 다행히 올라와 있습니다. 유튜브에 다 해서 6개로 해가지고 6편이 올라와 있는데 전체 그 파트는 3개입니다. 파트 1, 파트 2, 3가 있어가지고 2시간짜리, 3시간짜리, 2시간짜리입니다. 그래서 7시간짜리인데 우리는 그 중에서 이제 파트 1, 2시간짜리만 가지고 좀 보겠습니다. 자, 경제학의 흐름을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 그 경제학의 흐름 관련해 가지고 간단하게 전개 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사전학습으로 유튜브에 나와 있는 제가 연결드렸죠. 자, 그걸 보셔야 됩니다. 자, 보시고 그 또 한 가지 이제 그게 방영된 다음에 아주 인기가 엄청 좋았어요. 인기가 좋아가지고 매일경제신문에서 시리즈로 해가지고 경제학의 도전과 응전이라고 해서 시리즈가 쭉 나왔습니다. 그래서 국내 저명한 경제학자들이 쓴 그 시리즈가 나왔는데 그래서 그 내용을 갖다가 제가 PDF 파일로 해가지고 올려드렸으니까 자, 그것도 꼭 읽어보셔야 됩니다. 읽어보셔야 되는 이유가 뭐냐? 꼭 읽어보셔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시험에 내니까 읽어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읽어보셔야 이제 경제학의 전체적인 흐름을 갖다 파악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간략하게 그 경제학의 흐름 좀 보겠습니다. 제목은 Better World Economy라고 해서 그 KBS에서 방영된 원래 BBC가 만든 겁니다. 가지고 BBS인가 뭔가요? 그래서 만드는 건데 아주 세계적으로 이제 경제학 교육과 관련해 가지고 인기를 끄는 그런 다큐입니다. 자, 경제학의 흐름 좀 말씀드리겠는데 뭐 다 아시지만 경제학은 애덤 스미스로부터 시작된 거 다 아시죠? 애덤 스미스, 경제학의 아버지라고 합니다. 그 애덤 스미스가 국보론이라는 책을 쓴 게 1876년입니다. 1876년은 유럽에서 아니면 전 세계적으로 어떤 시기냐? 이 근대 자유민주주의가 확산되고 있던 그런 시기입니다. 그런 시기였고 또 경제적으로 볼 때는 산업혁명, 그 산업혁명이 진행돼 가지고 이제 한참 빠르게 진행되고 있던 그런 시기입니다. 이런 상황을 목격하고 나서 이제 애덤 스미스가 국부론이라는 책을 쓰게 됨으로써 하나의 그 학문으로서 단순한 경제 사상이 아니라 하나의 그 학문으로서 경제학이 시작된 것입니다. 물론 그 당시에는 유럽을 지배했던 중요한 사고 중에 하나가 레세페르라고 하는 거죠. 레세페르가 뭐죠? 이게 바로 이제 프랑스 대혁명에서 나왔던 구호입니다. 프랑스 대혁명은 1789년에 있었죠. 가지고 프랑스 대혁명에서 나왔던 구호가 레세페르, 파세페르. 그러니까 하는 대로 내버려 두어라, 가는 대로 내버려 두어라. 간섭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정부가. 가지고 이제 스미스의 기본 사상이 바로 그겁니다. 자유주의예요. 그래서 우리는 흔히 뭐라고 하죠? 이걸 레세페르 해가지고 자유방임주의라고 합니다. 자유방임주의의 바탕을 둔 그러한 경제학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 갖다 간단하게 자유주의 경제학이라고 하는 거죠. 자유주의 경제학. 그래서 국민의 경제활동에 자유를 허하라,
허락하라 이거죠. 경제활동에 간섭하지 말고 내버려 둬라 이겁니다. 내버려 두게 되면 자, 스미스의 출발점은 그겁니다. 그죠? 모든 인간은 이기심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기심. 원래 애덤 스미스가 이제 그 국부론 쓰기 전에 글라스고우 대학의 교수였는데, 자, 스미스가 무슨 과 교수냐? 그러니까 윤리학 교수입니다. 그러니까 윤리학 교수 해가지고, 자, 스미스의 유명한 저서가 국부론이 있지만 이거 말고도 도덕 감정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The Moral Sentiment라고 하는 책인데, 윤리학 교수예요. 윤리학 교수로서 인간을 탐구하다 보니까 인간은 분명히 이기심을 가지고 자기 이익만을 위해서 행동을 하잖아요. 그럼 모두가 자기 이익만 가지고 행동하다 보면은 사회가 굉장히 무질서하고 혼란할 것처럼 보이죠.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의외로 그렇지 않다는 거죠. 다 자기 이익만 추구하지만 남들의 사회가 질서 있고 조화롭게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그 이유가 뭐냐? 참 고민거리입니다. 분명히 홉스가 얘기하는 만인에 대한 투쟁 상태가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사회가 질서 있고 조화롭게 발전하고 있다. 그 이유가 뭐냐? 그 이유를 갖다가 탐구한 결과 스미스가 알아낸 결론이 바로 그겁니다. 뭔가 보이지 않는 손이 있다는 거예요. 인비저블 핸드라고 하는 보이지 않는 손이 있어가지고 이 보이지 않는 손의 힘에 의해서 경제는 균형을 이루며 조화롭게 발전해 간다는 이런 사실을 갖다 알아낸 겁니다. 그래서 스미스의 자유주의 경제학 기본 사상은 자유방임주의 레세페르라고 하는 것이고, 이걸 반영한 것이 바로 보이지 않는 손입니다. 이 보이지 않는 손이 뭘 얘기하는 거냐? 우리가 경제학에서 반 정도는 이걸 탐구하는데 중점을 둡니다. 뭐냐? 가격입니다. 가격. 놀랍죠? 가락동 농산물 시장에 하룻밤만 되면 전국 각지에서 뭐예요? 대형 트럭이 수백 대 몰려듭니다. 엄청난 양의 채소라든가 이런 걸 싣고 몰려들죠. 근데 그 엄청난 양의 농산물이 새벽이면 다 팔려나갑니다. 그걸 가능하게 하는 게 뭐죠? 참 놀랍지 않습니까? 그걸 가능하게 하는 게 뭐냐? 바로 보이지 않는 손입니다. 경매사들, 옥션이어들이 가운데 껴가지고 뭐요? 가격을 맞춰보죠. 가격을 맞춰보면서 사겠다는 양, 팔겠다는 양 맞춰가면서 결국 낙찰이 되면은 그게 바로 균형 가격이죠. 균형을 가져오는 그 힘, 이게 바로 보이지 않는 손입니다. 놀랍습니다. 가격. 자, 인하대 상징이 뭔지 아시죠? 인하대를 가리키는 상징 단어가 있죠. 대학마다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뭐 고려대학교는 뭐라고 하죠? 민족고대? 뭐 그렇게 얘기하죠. 민족고대. 또 연세대학교는 연세대 상징이 독수리 아니에요. 신촌 독수리. 갖고 이제 독수리는 날아오른다 해가지고 연세대학교를 상징하는 단어는 웅비.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대학마다 그 대학을 상징하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자, 인하대학교를 상징하는 단어는 뭘까요? 바로 가격입니다. 가격. 왜 그럴까요? 인하대 후문. 전국 대학가 중에서 물가가 제일 싼 데가 인하대 후문입니다. 지금도 그래요. 그래서 인하대는 항상 뭐예요? 가격. 민족 고대하는 것처럼 인하대학교는 뭐라고 할까요? 가격 인하 하면 되겠죠. 이 가격. 근데 우습게 보지 마십시오. 가격. 아주 놀라운 힘을 가진 게 바로 가격입니다. 이 가격만 제대로 작동하게 되면 뭐예요? 아무 문제 없습니다. 지금 정부에서도 뭐 부동산과 전쟁을 벌이고 하면서 뭐 임대료 규제니 뭐 분양가 규제니 하고 있는데, 처음부터 규제가 없었으면 아무 문제 없었던 겁니다. 근데 이제 규제가 가해지니까 또 다른 부작용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또 다른 규제 가하고 해가지고 지금 이런 상황이 된 거죠. 보이지 않는 손, 아주 놀라운 힘을 가진 것입니다. 그래서 경제는 바로 이 보이지 않는 손의 힘에 의해서 균형을 이루면서 조화롭게 발전해 간다는 이런 사고방식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사고방식을 지닌 경제학자들, 그것도 이제 고전학파라고 합니다. 스미스로부터 비롯된 뭐 리카도라든가 존 스튜어트 밀, 잘 아시죠? 밀. 그래서 밀에 이르기까지를 갖다가 고전학파라고 합니다. 클래시칼.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자, 스미스의 경제 사상은 이어받았지만 방법론에서 한층 더 발전시킨 학자들을 갖다가 앞에다가 신자를 붙입니다. 그 신자 붙여가지고 신고전학파라고 합니다. 네오클래시칼이라고 그래요. 그 뒤에 가면 새 고전학파가 또 나와요. 근데 새 고전학파는 자, 기존에 또 고전학파하고 또 다르니까 또 뭐요? 새자를 갖다 붙이는데 그건 영어로 뭐냐? 뉴라고 붙입니다. 여기서는 네오 클래시칼인데 뉴 클래시칼이 또 나와요. 이렇게 해갖고 자, 고전학파 또는 신고전학파 해가지고 넓게 다 뭐요? 자유주의 경제학입니다.
이 자유주의 경제학이 1876년부터 시작해가지고 1870년대 신고전학파로 이어져가지고 계속 발전해 온 겁니다. 여기서 제가 위대한 경제학자들 얘기는 계속됩니다만, 위대한 경제학자들 해가지고 제시해놨는데 이것도 아주 유명한 그림입니다. 원래 이 그림이 어디 나왔던 거냐 하면 그 매일경제신문 제가 얘기했었죠. 경제학의 도전과 응전. 그 경제학의 도전과 응전이 시리즈로 나올 때 그 표제 그림으로 나왔던 겁니다. 근데 참 그림이 아주 써먹기 참 좋게 만들어져 가지고 제가 쓰고 있는 겁니다. 물론 영리 목적은 아니니까 괜찮죠. 이 맨 뒤에 있는 이분이 누굴까요? 이분 아무래도 옛날 사람 같죠. 머리에다가 가발 쓰고 있는 거 보니까 누구죠? 애덤 스미스입니다. 그럼 애덤 스미스의 경제학이 영국에서 나왔고 그 영국에서 경제학이 나온 다음에 그 뒤를 이어가지고 독일에서도 또 경제학이 나오죠. 방향을 달리해가지고 그게 바로 뭡니까? 마르크스 경제학입니다. 여기 이분이 바로 마르크스입니다. 예전에는 공산주의 사상가 해가지고 뭐 사진 가지고 있다 그랬으면 이제 공안 당국에 끌려가고 막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은 저 위대한 경제학자 3명 중에 한 명인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 앞에 계신 분이 바로 존 메이나드 케인즈라고 해가지고 현대 경제학의 아버지라고 평가받는 그런 분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 기본적인 흐름들을 볼 겁니다. 물론 이제 마르크스는 잘 언급을 안 합니다. 아직도 이제 뭐 일본이나 이런 데서는 그 마르크스에 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우리는 아직은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그냥 주류 경제학의 흐름에 따라서 그걸만 볼 겁니다. 물론 이제 경제학과에 들어와 가지고 경제학을 공부하시게 되면 물론 이제 마르크스 경제학도 공부하게 되고 다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경영학과라든가 기타 뭐 이런 경우 행정학과나 이런 경우에는 기본만 공부하기 때문에 사이드에 있는 이런 경제학은 안 하죠. 당연히 애덤 스미스, 가운데가 존 메이나드 케인즈, 칼 마르크스. 그래서 위대한 경제학자 해가지고 세계 3대 경제학자라고 부르는데 누구도 이의 제기하지 않습니다. 3대 경제학자. 그러면 애덤 스미스, 존 메이나드 케인즈, 칼 마르크스입니다. 앞에서 우리가 신고전파 얘기했었죠. 그 신고전파 경제학이 1870년대부터 쭉 이어져서 왔는데 그 신고전파 경제학을 종합한 인물이 바로 알프레드 마셜입니다. 알프레드 마셜, 케임브리지 대학의 가장 대표적인 경제학 교수고 이 마셜의 제자 중에 한 명이 케인즈, 또 마셜의 제자 중에 한 명이 하이에크입니다. 근데 둘은 머릿속이 달라요. 같이 동문수학한 사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머릿속에 생각하는 게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원래 하이에크 같은 경우에는 스승의 경제사상, 자유주의 경제학, 그 자유주의 경제학의 흐름을 갖다가 충실히 계승한 인물은 하이에크입니다. 여러분들이 커맨딩 아이츠 보시게 되면 하이에크 굉장히 많이 나와요. 지금 말씀드린 뭐 케인즈라든가 하이에크 간의 바로 이제 그 대립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쭉 나옵니다. 시작부터. 가지고 하이에크 얘기도 꽤 많이 나오다가 이제 케인즈 얘기도 나오고 하는데 이렇게 해서 경제학에 크게 두 가지 흐름이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는 자유주의 경제학을 그대로 계승한 이런 흐름이 하나 있고 그대로 계승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바로 이제 완전히 스승을 포함해 가지고 그 이전의 경제학 체계를 완전히 뒤엎은 거죠. 완전히 뒤엎고 새로운 경제학 체계를 만든 학자가 바로 존 메이나드 케인스입니다. 그리고 케인스 경제학을 크게 발전시킨 가장 대표적인 케인지안이 바로 폴 앤서니 세뮤얼슨이라고 하는 MIT 대학의 교수예요. 지금도 MIT 대학의 경제학과는 경제학 탑 5 안에 들어갈 정도로 뛰어난데 그걸 그렇게 이끈 분이 바로 폴 앤서니 세뮤얼슨입니다. 그 다음에 아래에 있는 분은 또 이제 밀턴 프리드만인데 시카고 대학을 오늘날처럼 그렇게 크게 키운 인물입니다. 이렇게 갖고 아래에 있는 것이 자유주의 경제학의 흐름을 이어가는 것이고 저 위에서는 케인스와 또 케인지안 또 그 뒤에 이제 물론 새 케인스 학파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역시 위대한 경제학자들 다들 노벨 경제학상 탔죠. 당연히. 케인스는 1947년에 돌아가셨는데 1947년에는 노벨 경제학상이 없었습니다. 노벨 경제학상은 경제학이 워낙 비약적으로 발전하다 보니까 이것도 하나의 과학이고 상을 줘야 된다. 더더구나 인류 행복에 크게 기여하는 학문이니까 1969년에 스웨덴 왕리 박트론이 만든 겁니다. 경제학도 만들자. 그러니까 이제 쉽게 얘기하면 짝퉁 노벨상이죠. 원래 있던 건 아니니까. 가지고 이제 그 이후에 69년 이후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케인스는 47년에 돌아가셨으니까 못 탔고 하이에크는 죽기 전에 가까스로 탔습니다. 탔고 당연히
밀턴 프리드만도 탔고 세미얼슨 타야죠. 그렇죠? 그만큼 뛰어난 업적을 남겼으니까 그런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고전압화 경제학이 쭉 전개되어 옵니다. 근데 고전압화 경제학의 믿음과 자유방임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 믿음과 주장을 무너뜨리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게 뭐죠? 바로 세계 대공황이라는 사건입니다. 그레이트 디프레션이라고 그래요. 지금은 디프레션 이런 용어 거의 안 씁니다. 미국에서도. 왜냐하면 그 디프레션이라는 단어가 주는 심리적 위축감이나 이런 것들이 워낙 크기 때문에 안 쓰는 단어예요. 근데도 불구하고 이때는 뭐예요? 단순한 디프레션이 아니라 그레이트 디프레션, 한 번도 경험해 배우지 못한 그런 상황이었던 겁니다. 세계 대공황이에요. 원래 그 보이지 않는 손을 신봉하는 고전압화 세계에서는 세계 대공황과 같은 이런 상황 있을 수 없습니다. 나타날 수 없는 현상이에요. 왜? 보이지 않는 손이 경제를 항상 균형을 이끄는데, 균형을 이끌기 때문에 뭐예요? 경기 침체니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손을 갖다가 신봉하는 고전압화 세계에서는 있을 수 없는 극도의 경기 침체와 경기 침체에 이어지는 뭐예요? 대량의 실업입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는 커맨딩 아이치에도 그 실업자들 구호받기 위해서 서 있는 이런 사진들이 많이 나옵니다. 스틸 사진이. 아주 최악의 상황이죠. 물론 최근에 미국의 경제 상황도 그때 못지않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어렵습니다만 이거는 우리가 처음 겪은 일입니다. 근데 이런 상황을 고전압화 경제학 가지고는 설명이 안 되죠.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고전압화 경제학은 이런 상황을 설명하지 못했고, 이런 상황에서 진짜 혜성같이 등장한 학자가 바로 존 메이나드 케인스입니다. 그래서 위대한 경제학자 한 명이 등장합니다. 그래가지고 세계 대공황이라는 경제 상황, 이런 상황이 왜 생겼는가 이걸 진단해요. 세계 대공황이라고 하는 경제 상황은 이게 어떻게 해서 만들어진 것이고 원인이 무엇인가. 원인을 알았으니까 당연히 정책 처방을 내리겠죠. 대책을 세웁니다. 이 학자가 누구냐? 바로 존 메이나드 케인즈입니다. 자, 케인즈는 이 자본주의 경제에 대해서 시장 경제죠. 시장 경제라는 게 근본적으로 불완전하다고 봅니다. 원래 고전압화 학자들은 뭐예요? 보이지 않는 손이 문제를 다 해결해 주니까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케인즈가 파악하는 자본주의 경제는 근본적으로 불완전하다. 그럼 불완전하면 이걸 갖다 해결하기 위한 노력도 해야 되는데 이걸 할 수 있는 게 누구냐? 정부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럴 때 정부가 나서가지고 불완전을 해결하고 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원래 고전압화 경제학자들은 정부는 개입하지 마라 이거죠. 그래서 애덤 스미스가 한 유명한 작은 정부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작은 정부론. 왜냐하면 정부가 하는 일이 많지 않잖아요. 국방이나 치안만 담당하면 되는 거죠. 국방과 치안만 담당하면 되는 거니까 정부 재정 규모가 크지 않겠죠. 그래서 재정 규모가 작은 정부, 이런 정부가 좋은 정부다 해가지고 이제 애덤 스미스의 작은 정부론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케인스는 아닙니다. 이럴 때 정부가 나서가지고 문제 해결해야 한다는 거죠. 가지고 원인, 전개 과정, 대책 다 제시합니다. 가지고 그 당시 가장 타격을 크게 입었던 나라가 미국 아닙니까? 그러니까 미국의 루즈벨트에게 편지를 보내요. 편지를 보내가지고 각하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걸 루즈벨트가 수용을 한 것입니다. 이거를. 그러니까 루즈벨트가 케인스의 주장을 받아들여가지고 흔히 얘기하는 뉴딜. 뉴딜이라는 게 뭘까요? 딜 이런 말 쓰죠. 우리가 기업 간에도 큰 거래가 있을 때 빅딜 이런 말 쓰지 않습니까? 그 뉴딜은 뭐냐? 발상의 전환이에요. 자, 고전압화적인 사고방식에서 완전히 벗어나가지고 새로운 발상이죠. 그건 뉴딜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뉴딜 정책을 실시했고 이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대공황의 위기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이때부터 케인스 경제학은 이제 주류 경제학으로 자리 잡게 되는 것입니다. 메인스트림이에요. 주류 경제학으로 자리 잡게 된다. 물론 이제 고전압화 경제학은 현실 경제에 대한 설득력이 별로 약했죠. 약했기 때문에 약간 이제 밀려나고 그 자리를 갖다 케인스 경제학이 차지한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고전압화 경제학이 완전히 없어질까요? 그건 아니죠, 물론. 그래서 고전압화 경제학도 여러 가지 또 새로운 방어수단, 자, 대공황이라고 하는 이런 상황을 설명할 수 있는 새로운 모형체계 이런 것들을 꾸준히 또 만들어냅니다.
그러면서 이제 케인스 경제학이 발전하면서 케인스 경제학자하고 아주 치열한 논쟁을 벌이면서 경제학이 크게 발전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1940년대, 50년대 거치면서 나타났던 일입니다. 그래서 케인스 경제학이 주류로 자리 잡아가는 중에도 고전압화 경제학을 신봉하는 학자들은 꾸준히 자신들의 주장을 갖다가 체계화하고 또 여러 가지 다양한 실증 분석 자료를 내면서 케인스 경제학자하고 치열한 논쟁을 벌입니다. 이 논쟁 결과 경제학이 비약적으로 발전한 거예요. 가지고 경제학에 대해서도 1969년부터 노벨 경제학상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하나의 과학으로서 크게 발전한 거예요. 놀랍게 발전합니다. 그래서 케인스 경제학이 그래도 여전히 주류 경제학의 자리를 갖다 잡아오고 나라마다 뭔가 경기가 침체하고 이런다 그러면 정부가 개입해가지고 문제를 해결하고 대책이 없어. 다른 게 없어요. 케인스 경제학이에요. 그죠? 근데 문제가 뭐냐? 또 생겼습니다. 원래 경제학이라고 하는 게 현실 경제를 바탕으로 해서 현실의 경제 상황을 설명을 해야 되는 거죠. 만약에 현실 경제를 설명할 수 없는 이런 학문이다.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건이 생겼습니다. 1970년대, 1974년, 79년 두 차례에 걸쳐가지고 오펙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석유 파동을 일으킵니다. 오일시약. 기름값이 더블 또 더블. 74년에 2배가 뛰었는데 79년에 또 2배가 뛰었어요. 기름값이 그렇게 뛰니까 뭐요? 전 세계 제조업이라든가 이런 여러 업종의 생산비가 엄청 많이 뜬 거죠. 가지고 두 차례 석유 파동을 계기로 해가지고 케인스 경제학 가지고는 설명할 수 없는, 왜냐하면 이제 케인스 경제학은 수요 측면을 중시하는 경제학이에요. 공급이 중요한 게 아니라 공급보다도 수요가 더 중요하다. 근데 원래 고전압화는 뭐예요? 수요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고전압화 경제학의 기본 사고방식이 그거예요. 수요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래서 원래 그 고전압화 경제학을 신봉하는 그 유명한 프랑스의 경제학자인 세이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장 바티스트 세이. 영어식으로 발음하면 세이. 불어식으로 발음하면 세라고 하는 학자가 있는데 그 세라고 하는 학자가 한 유명한 말이 있어요. 그 말이 바로 고전압화 경제학을 한마디로 표현해주는 그런 말입니다. 뭐냐면 세의 법칙이라는 게 뭐냐면 세이의 법칙. 공급은 스스로의 수요를 창조한다. 이겁니다. supply. supply creates its own demand. 이거예요. 공급은 스스로의 수요를 창조한다. 그 말은 뭐예요? 공급만 하면, 즉 생산만 하면은 물건은 다 팔린다는 거죠. 물건이 팔릴 거 안 팔릴 거는 고민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생산만 하면 다 팔리니까. 수요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거죠. 근데 케인스가 파악하는 세계 대공황은 왜 생긴 거냐? 수요가 문제였던 겁니다. 요새식으로 얘기하면 수요가 문제야 이 바보야 이런 식이죠. 수요가 문제다. 스티핏. 이런 거죠. 거기서 고전압화 경제학자들이 한 방 먹었던 겁니다. 그래서 케인스 경제학은 어디까지나 수요를 중시하는 그런 경제학인데 이 석유 파동이라는 것은 뭐예요? 공급 충격을 가져오는 겁니다. 오일시약인데 공급 측면이에요. 왜 그래요? 유가가 올랐죠. 생산비가 올라가죠. 생산비가 올라가면 공급이 감소하죠. 이게 공급 측면에 영향을 주는 공급 충격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수요를 강조하는 케인스 경제학 가지고는 설명이 안 되죠. 그래서 케인스 경제학 가지고는 설명이 안 되는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위기가 옵니다. 스태그플레이션. 스태그네이션은 경기 침체입니다. 인플레이션은 물가 상승이죠. 원래 케인스 경제학에 따르면 경기가 침체하면 세계 대공황처럼 경기가 침체하면 물가가 하락해요. 대공황 때 그랬습니다. 경기가 침체하면 물가가 하락하고. 그런데 인플레이션, 물가가 상승하는 건데 이건 경기가 좋을 때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경기는 극도로 침체했는데 물가는 상승하더라 이겁니다. 기존의 이론 가지고 설명이 안 되죠. 그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이런 위기가 찾아오면서 케인스 경제학은 좀 위축됩니다. 케인스 경제학은 약간 설득력을 잃으면서 위축돼요. 이때 나왔던 표현이 뭐냐? 제가 경제학을 처음 공부하던 시기가 이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 나왔던 책도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경제학의 위기. 이런 책이 나와가지고 저도 사봤습니다. 경제학의 위기. 그러면서 이제 그때 고민했던 게 이겁니다. 아니 이런 위기에 빠진 경제학을 내가 공부해야 되나? 이런 생각까지 할 정도로 경제학의 위기니 이런 말들이 아주 학계에서
그렇게 파급됐던 겁니다. 왜냐하면 현실을 설명할 수 없으니까. 기존의 주류 경제학이 케인스 경제학인데 케인스 경제학이 현실 경제의 상황을 설명할 수 없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당연히 경제학의 위기라는 말이 그렇게 퍼져나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상황을 배경으로 해가지고 케인스 경제학은 좀 도전에 직면하고 위축되었지만 이제 또 신자유주의, 자유주의 경제학이에요. 신자유주의가 새롭게 부각되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이 커맨딩 하이츠에 다 나옵니다. 하이에크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다 나와요. 가지고 이제 신자유주의가 새롭게 부각되면서 경제학의 흐름이 또 바뀌게 됩니다. 이제 다시 또 자유주의 경제학이에요. 한물 같던 자유주의 경제학이 다시 경제학의 주류로 자리 잡게 됩니다. 가지고 이제 경제학의 흐름이 바뀌는 거죠. 신자유주의가 새롭게 부각되면서 경제학의 흐름은 바뀌는 겁니다. 바로 그 신자유주의의 선두 주자가 누구냐? 하이에크입니다. 앞에서 봤던 그림에 하이에크 있었죠? 사진에. 또 여러분들이 커맨딩 하이츠에서 아니요, 하이에크 참 많이 나옵니다. 또 한 가지 하이에크하고 함께 우리가 흔히 시카고학파라고 합니다. 지금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경제학에서 세계에서 탑 수준에 들어가 있는 대학 중에 하나가 시카고 대학입니다. 왜냐하면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가 제일 많이 나왔어요. 한 대학에서. 그러니까 적어도 경제학에서는 탑이죠. MIT와 함께 탑을 이루고 있고 물론 하버드에도 노벨상 받은 학자들 많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카고만큼 많지는 않아요. 그 시카고 대학의 경제학과를 갖다가 세계 최고 수준으로 이끈 학자가 누구냐? 프리드먼입니다. 근데 시카고 학파는 그 학풍이 달라요. 다른 대학은 또. 왜냐하면 진짜 아주 항상 논쟁이 벌어지고 막 이런 대학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학문을 발전시킨 거죠. 여러 분야에 걸쳐가지고. 그래서 신자유주의의 선두주자인 하이에크, 또 하이에크와 함께 역시 신자유주의의 대표적인 학자가 밀턴 프리드먼입니다. 우리가 이제 경제학을 좀 더 깊게 공부할 때는 프리드먼의 주장과 케인스 학파의 주장 이런 것들을 다 또 대비를 해요. 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지금 경제학을 공부하시는 분들 중에는 나중에 경제학을 시험 때문에 만나는 분들이 꽤 있을 겁니다. 공무원 시험도 있겠고 뭐 공무원 시험도 7급 재경직 같은 경우에는 경제학 본단 말이죠. 또 행정고시를 본다 재경직이다. 그럼 보죠. 뭐 금융기관에 들어간다. 또 근데 뭐 금융 공기업을 들어간다. 예외 없이 다 봅니다. 문제도 어려워요. 저도 몇 번 문제 내봤지만 어렵게 내달라고 합니다. 아무도 못 풀어도 좋으니까 어렵게 내달라고. 자, 이런 것들을 제대로 풀려면은 뭐예요? 기초부터 차근차근 다져가야 되는 것이고 또 그러한 시험에서는 학파들 간의 논쟁이나 학파들 간의 주장 내용들 이런 것도 다 시험에 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처음에 공부하실 때부터 잘 구분해서 보셔야 됩니다. 그 시작이 바로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는 그런 내용이죠. 커맨딩 하이츠에 나오는 내용들, 경제학의 도전과 응전에 나오는 내용들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유주의 경제학이 또 다시 부각된 거죠. 그렇지만 또 자유주의 경제학도 또 한물 가게 됩니다. 커맨딩 하이츠에서는 여기까지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커맨딩 하이츠 다큐멘터리 만든 게 2002년이에요. 거기 나오는 학자들 인터뷰한 것들 많이 나오는데 거기 나오는 학자들 뭐 제프리 삭스라든가 뭐 이런 학자들이 지금 아주 전 세계적인 뭐 경제학자들로 성장했지만 거기서는 아직은 벌써 20년 전 아닙니까? 2002년이니까. 물론 경제학이 달라진 건 없지만 그래가지고 이제 2007년 말부터 시작돼가지고 2008년, 2009년, 2010년 전 세계를 갖다가 또 극도의 위기에 빠뜨린 게 글로벌 금융 위기죠. 글로벌 금융 위기 이게 오게 됩니다. 가지고 이걸 계기로 해가지고 케인스 경제학은 다시 또 위를 보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금융 위기에 직면해가지고 많은 나라들이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정책을 세웠는데 그 정책이 다 케인스가 제시한 정책이에요. 그래서 이걸 계기로 해가지고 이제 케인스 경제학은 다시 또 우위를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제 옛날처럼 치열한 논쟁은 벌이고 있지만 많이 가까워졌습니다. 지금은. 그래서 고전학파 계열의 주장. 우리가 고전학파 계열이라고 하면 누구예요? 이제 고전학파, 신고전학파, 그 다음에 자유주의 경제학, 거기다가 최근에 등장한 새 고전학파 이겁니다. 고전학파, 신고전학파, 그 이후에 자유주의 경제학의 새 고전학파. 물론 이제 거기에는 프리드먼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프리드먼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형성된 학파를 통화주의 학파라고 그래요. 그 통화주의 학파는 당연히 뭐예요? 당연히 새 고전학파와도 중첩되고
또 자유주의 경제학과도 중첩되는 게 바로 통화주의예요. 또 통화주의라고 하면 자유주의 경제학이다 생각하시면 되는 것이고, 반면에 케인스 경제학은 자 케인스학파 또는 그 케인스학파를 갖다가 신고전학파 종합이라고도 부릅니다. 신고전파 종합이라고도 쓰는데 뭐 근래는 많이 안 쓰는 말입니다만 지금도 여전히 교과서에 많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그 이후에 뭐예요? 케인스학파 이후에 역시 새 케인스학파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새 고전학파하고 새 케인스학파 사이의 주장은 많이 가까워졌어요. 왜냐하면 상대방의 주장도 의미가 있는 것들은 수용을 하는 거죠. 가지고 이제 경제학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자, 이런 흐름으로 보시는 것이고, 자 초기 자유주의 경제학, 또 케인스 경제학, 그러다가 신자유주의 경제학, 그 다시 또 케인스 경제학이 최근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결국 매일경제신문에서 제목 붙인 게 뭐예요? 경제학의 도전과 응전. 도전과 응전의 과정에서 경제학도 발전해 온 겁니다. 원래 우리가 도전과 응전이라는 말은 누가 쓴 말이죠? 그 유명한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가 있습니다. 아놀드 토인비가 역사의 연구라는 책을 썼는데 아주 엄청난 책이에요. 역사의 연구라는 책에서 역사가 전개되어 온 것은 결국 뭐냐? 도전에 대한 응전 과정. 도전이 있고 그에 대한 응전이 있는 과정에서 뭐요? 역사가 발전해 온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챌린지 앤 레스폰스라고 하는 용어를 써가지고 경제학에서도 딱 적용 딱 알맞는 말이죠, 그렇죠? 가지고 이제 매일경제에서 타이틀로 경제학의 도전과 응전이라고 이름 붙인 겁니다. 자, 앞으로 우리가 이제 경제학 공부하면서 물론 이제 초보적인 수준에서는 그런 차이가 크게 뭐 부각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약간 수준 높게 들어가게 되면 각 학파들의 주장의 차이점도 이것도 보셔야 돼요. 그러면서 또 타협점, 어떻게 좀 가까워졌는지 이런 것들도 학습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이런 것들을 하기 전에 전체적인 큰 흐름을 이해하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되게 제가 경제학 공부 처음 시작할 때 뭐 이런 걸 이렇게 미리 알려드리는 게 그겁니다. 왜냐면 이제 과거에는 오프라인 수업할 때 그랬죠. 첫 시간 들어가면 교재를 준비해 오신 분 한 분 없어요. 거의 없어요. 그나마 뭐 노트라도 한 권 갖다 책상 위에 놓은 분은 한 60명이 있으면 한 서너 명? 그냥 오는 거예요. 첫 시간은 아무것도 준비 안 하고. 그렇다고 첫 시간을 버리느냐? 절대 안 되죠. 가지고 제가 준비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뭐 경제학, 경제학 원론 뭐 이런 거 할 때는 당연히 첫 시간에 이거 봅니다. 물론 이제 미시경제학이나 이런 거 할 때는 미시경제학은 굳이 이런 학파들 간의 주장과 관계가 없는 거니까 첫 시간부터 수업 다 나갑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걸 준비했던 거예요. 그래서 세계 경제 전제 100년 해가지고 만약에 유튜브에서는 이제 이거 이렇게 치셔야 됩니다. 이렇게 치셔야 그 한글 자막 달린 게 떠요. 유튜브에 들어가시면 3부작 6편입니다. 근데 우리가 보게 돼 여러분들한테 보라고 하는 것은 1부, 1편, 2편 두 개만 보라고 했지만 그 뒤에 2부하고 3부도 진짜 꽤 잘 만든 다큐멘터리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제 관심 있는 분들은 그 뒷부분도 한번 시간 나는 대로 한번 보시면 좋겠고, 혹시라도 이제 뭐 요새 뭐 동아리 활동을 전혀 못하고 있죠. 소모임도. 그래서 만약에 경제 공부하는 소모임이다 그러면은 그 뒷부분 한번 같이 보고 토론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이 오늘날 경제에 다 이어지는 맥락에서 나온 거니까요. 그러니까 현실 경제를 잘 이해하시려면 그런 흐름을 갖다 잘 이해하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니까요. 자, 그리고 경제학의 도전과 응전. 이것도 PDF 파일로 다 변환해가지고 올려드렸으니까 이것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제가 아주 재미있는 책을 하나 찾아냈어요. 발견이 아니라 신문 봤는데 이게 나오는 겁니다. 오늘 신문이에요. 그래서 위대한 경제학자들의 대담한 제안해가지고 12명의 위대한 경제학자들을 갖다 제시하고 있는데, 그전에도 여러 경제학자들의 경제 사상, 왜냐하면 사실은 그 이론의 배경도 중요하지만 그 이론의 배경이 되는 사상을 아는 것도 중요하죠. 그래서 그런 책으로서 꽤 유명한 것 중에 하나가 물론 이제 약간 전문적으로 해가지고 경제 사상사니 학설사니 이런 책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거는 경제학을 공부하는 전공자들이 보는 내용이고 일반 대중을 위한 책은 아닌데, 그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하는 책이 한 10여 년 전에 나온 책입니다. 토드 부크홀츠가 쓴 책이에요. 아주 진짜 전 세계적으로 엄청 많이 팔린 책입니다. 일반인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쓴 책이에요. 이 책이 엄청 히트했던 겁니다. 여러분들한테도 권하고 싶습니다. 시간 되면 한번 읽어보시라고. 도서관에도 책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이걸 패러디해 가지고 나온 책인데 이것도 유명한 책이에요. 죽은 경제학자의 살아있는 아이디어죠. 이거 제목이. 살아있는 아이디어. 근데 또 부제가 경제학은 어떻게 우리를 배신하는가 이래가지고 죽은 경제학자의 망할 아이디어가 나오는데 이게 2015년인가 나왔습니다. 저도 책은 사갖고 읽어봤는데 연도가 그렇습니다. 죽은 경제학자의 망할 아이디어 해가지고 여러 가지 경쟁에 중독된 현대 사회에 대해서 이제 통쾌한 반격을 하는 것도 있습니다. 사실은 뭐 뒤에 경제학 붙은 책들 굉장히 많이 나오죠. 하다못해 뭐 결혼의 경제학이니 뭐 이런 것들 많이 나옵니다. 그러다가 이제 위대한 경제학자들의 대담한 제안해가지고 이건 현재 전개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까지 언급한 책이에요. 12명의 경제학자들 해가지고 이제 그 사람이라면 이 상황을 어떻게 설명했겠는가 해가지고 나온 책입니다. 그 제가 이걸 갖다가 이게 조선일보에서 기사가 꽤 크게 나왔어요. 다른 신문에도 나왔지만. 그리고 여기 김홍순 논술위원인데 경제학 박사입니다. 이 양반도. 그래서 신문에다가 소개하면서 나온 게 뭐냐. 원래 코로나 경제 위기 케인스라면 어떤 해법을 제시할까? 케인스라면 어떤 해법을 제시할까?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낸 겁니다. 8월 29일 입력한 기사예요, 이게. 그래서 존 메이나드 케인즈 등의 경제 사상가들의 눈을 빌려서 세계경제법을 모색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 기사 한번 내용에 꽤 괜찮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조선일보 사이트 들어가가지고 이 기사 한번 클릭해서 한번 읽어보시면은 큰 도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첫 시간 오리엔테이션 하듯이 했는데 그래도 시간이 40분이 넘었습니다. 앞으로 이제 그 수업 진행할 때는 2개 정도, 만약에 이제 3시간 단위로 해가지고 75분일 때 동영상 강의는 한 40분 내지 50분 정도로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나머지 시간들은 이제 뭐요? 토론도 하고 또 과제도 작성하고 하는 그런 시간이죠. 빨리 이런 사태가 해결이 돼가지고 종강하기 전에는 여러분들을 좀 만나봐야 되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쨌든 간에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필요한 내용들은 아이클래스 통해서 알려드리고 또 문자 메시지 통해서도 알려드릴 겁니다. 그리고 또 단톡방 만들게 되면은 카톡방 통해서 또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 카톡방은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는지 이런 것들 내가 이런 말 하는 걸 갖다가 또 알리기 싫어가지고 안 들어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한테 개별적으로 문자 메시지 보내요 또. 근데 여러분들처럼 제가 문자 메시지를 잘 이렇게 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내놓고 왜 답장 없느냐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꽤 많이 오니까 어쨌든 간에 그래도 필요한 내용들이 있으면 메일도 있고 하니까 이런 걸 통해서 질문도 하시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저도 최대한 여러분들이 궁금증을 풀어드리기 위해서 애를 쓰겠습니다. 자, 오리엔테이션은 여기까지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경제학의 도전과 응전, 세계 경제전쟁 100년, 이념전쟁 100년 꼭 읽어보시고 그리고 아이클래스에 제시한 대로 매 주차별로 해가지고 과제 낼 거 내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필요한 내용들은 다 써놨는데 내용 잘 읽어보시고 들어가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수고했습니다.